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는 주제로 방송대학교 라서나 교수의 행복한 소비자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로서 일상 회복 후에 코로나19 과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론은 제가 앞서 올린 이론적 배경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더보기를 보시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형의 혹은 어떤 원천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라사나 교수가 소비자 행복의 개념적 체계를 보여주었는데요. 소비자의 참여 수준, 행복 원천의 분류 기준, 그리고 행복의 원천, 그리고 소비자 역할에 따라서 크게 소비자 행복을 구체적으로는 14가지, 큰 카테고리로는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드릴 텐데, 크게 행복의 원천으로 상품, 브랜드, 고객 관리에서 오는 행복, 두 번째 소비 활동 자체에서 오는 행복, 소비자 자신과 관련해서 오는 행복의 원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의 원천, 그리고 라이프, 즉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품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복의 유형이 본원적 소비, 마니아적 소비, 고객형 소비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정의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은 이론적 배경이 되는 링크에 있는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원적 소비,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본원적 혜택 때문에 행복을 얻게 되는 걸 저는 호프집에서의 치맥을 들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치맥을 집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호프집 오프라인에 가서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아적 소비는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와 상징성에 대한 충성적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건데, 뭐 아이폰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던가 갤럭시 충성도 높은 고객, 혹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고객, 이들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사례로 배우 류승룡 씨가 김물길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구매하러 가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 배우 류승룡 배우는 김물길 작가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에 직접 찾아가서 김물길 씨와 그 사인이 있는 그 작품을 사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이상민 씨는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신발을 수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니아적 소비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방 가득 있는 신발을 보시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씨를 비롯한 이 신발 매니아들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수집할 때마다 행복했던 거죠. 이게 바로 마니아적 소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케어 서비스는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종업원들이나 직원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케어를 받고 그러면서 행복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제 아는 분이 이야기해줬던 어떤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사례들은요, 크게 제 개인적인 사례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던 사례를 분류해 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행복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그것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도 있고, 제 지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맞을 것 같은 곳에 이렇게 분류한 것도 있으니까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상 회복 후에 소비를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을 반드시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어떤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오는 그 행복, 그죠?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을 어떤 걸 사례를 가져왔냐면, 본원적 소비의 사례로는 저는 치맥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없던 3월 말 새학기 초반이 지나갈 무렵 정부에서 이제 드디어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되었고, 4월 초 거의 4년 만에 벚꽃도 즐긴 겸 동네 호수공원에 나갔다가 끝나고 다 돌고 나서 오랜만에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직접 가서 갓 튀겨 나온 치킨에 살얼음이 사르륵 녹아있는 눈꽃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역시 맥주는 생맥주입니다. 그리고 생맥주는 배달시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죠. 호프집에 집에 직접 와가지고 치킨과 함께 갓 튀긴 바삭바삭한 치킨과 함께 먹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호프집도 잘 못 가다가 이게 몇 년 만에 가족들과 나와서 갓 튀긴 치킨의 바삭함과 생맥주가 목을 넘어갈 때 느껴지는 시원함이란,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맥주와 치킨 그리고 호프집이라는 그 장소가 주는 바로 본원적 소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마니아적 소비와 코로나 고객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비 원천인 소비 활동 자체에서 오는, 그쵸? 소비 활동 자체에서 오는 행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 활동 자체에서 오는 행복은 크게 착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 자족적 소비, 쇼핑 플로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내 자신으로부터 행복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소비는 윤리적인 소비를 수행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합리적인 소비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함으로써 나 합리적인 소비자야, 계획적인 소비자야 라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될 수 있고요. 자족적 소비는 어떤 자신의 소비 환경 혹은 소비 역량,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자기만족을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자족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핑 플로우 행복은 말 그대로 플로우, 몰입이 되는 거죠. 쇼핑을 통해서 플로우를 경험한다던가 쇼핑 자체를 즐거워한다던가 뭐 쇼핑이 놀이가 된다던가, 즉 쾌락적 소비로서 쇼핑 경험에 몰입되고 혹은 도취되는 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감을 쇼핑 플로어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인이 이야기해 준 건데요. 백화점 오프라인 쇼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일단 사례로 제가 얼마 전에 케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그 케이크 장애인들만 고용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케이크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아시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케이크를 살 수도 있었고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제 지인으로부터 링크를 받아서 이 사회적 기업의 이 케이크를 사서 먹었는데 맛도 맛인데 제가 왠지 평상시에 잘하지 못했던 이러한 뭐 봉사까지는 아니지만 장애인들, 그죠? 우리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케이크를 샀을 때보다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는 이것도 저 또한 저의 사례이긴 한데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쿠팡의 로켓 배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때는 많이 이용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중형 마트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 말기 올 초였어요. 올 초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켓 배송, 로켓 프레쉬를 했는데 물론 빨리 배송돼서 저희의 시간을 일단은 줄여줬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저인데 우리 경영에서 시간도 돈이고 노력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의 집 앞에 배달해주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시간과 제 노력과 이런 것들을 아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어, 함으로써 제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합리적 소비에 의한 행복일 것 같고요. 자족적 소비는 음, 제 지인이 접목을 받아가지고 어, 그 다른 보통의 어떤 레시피로 하지 않고 받자마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회처럼 썰어 먹었는데 완전히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서 그냥 그 전에 전복을 먹을 때는 다르게 음, 이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뭔가 개발을 하고 탐구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원래 주부라서 요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특이하게 내가 세상에서 처음 만든 것 같은 레시피를 통해서 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꼈다는 걸 제가 듣고 한번 여기 자족적 소비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쇼핑과 관련해서 제가 자족적 소비를 네, 쇼핑 플로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백화점을 뭐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본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특히나 대중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성행하게 되고 인기 있고 오프라인 매장은 다 거의 죽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 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이 코로나 때 백신을 맞지 않으셨대. 1, 2차 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인들은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가지 못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동료들에게도 너무 미안했다는 거죠. 뭐 뭘 먹으러 가는데 자기 때문에 뭔가 이 QR 코드를 찍을 때 삐삐거리고 접종 안 했다고 하는 순간 동료들한테도 너무 미안했거니와 자기 자신도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를 나가는 게 너무 이제 두려워졌대요. 백신을 특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워낙 쇼핑을 좋아하신대요. 백화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시는 분인데 거의 3년간을, 만 3년간을 쇼핑을 이런 데를 아예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일상 회복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이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가지고 뭐 물건을 많이 산 건 아니래요. 물론 오시면서 옷을 하나 사긴 했는데 물건을 산 건 아닌데 자기가 딱 백화점에 들어간 순간 이 백화점에서 느껴지는 그 향기, 느낌, 공기 이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다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 하는데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혀 힘들지도 않고 옷을 한 벌밖에 사진 않았지만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옷을 대보기도 하고 신발을 대보기도 하고 또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는 또 식당 가서는 먹기도 하고 자유롭게 음식도 먹고 자유롭게 옷도 만져보고 자유롭게 옷도 입어보니까 정말 세상 이렇게 행복한 게 없었대요. 자기가 백신 미접종자로서 어디를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이 백화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백화점이 자기 궁전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정말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은 정말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때 샀던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비 행복 중에 쇼핑 플로어에서 줄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비 내재적인 원천, 즉 상품 브랜드나 고객 관리, 소비 활동 자체에서 주는
것은 끝났고요. 이제 소비의 외재적인 원천, 즉 소비자 자신이나 인간관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 소비자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보상을 받았다던가 사회관계가 증진된다던가 혹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던가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 행복 유형에는 첫 번째 소비자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기 보상 소비, 내적 집중 소비, 그 다음 자기 향상 소비가 있겠습니다. 자기 소비, 보상 소비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노력이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 일종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받았다고 느껴짐으로써 행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보상 소비 중에 사례로 저는 네일 아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건 저는 조금 보수적이라 그런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바꾸면 몇 개월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 변신을 주거나 혹은 제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간간히 하는 네일 아트인데요. 그걸 통해서 네일 아트를 받을 때 별건 아니긴 하지만 몇 주간이라도 내가 보상받는 느낌,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 내 자신 스스로 상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따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미니 탁구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내적 집중 소비는 소비를 통해서 내면에 집중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얻는 행복이잖아요. 뭐 나홀로 여행을 간다던가 사색을 한다던가 감상을 한다던가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에 집중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김물길 작가가 있는데 그 개인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온도의 모양이라고 제 그 개인전에 가서 보는데 이 김목길 작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아니라 그 그림들이 참 제가 미술 작품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를 책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통해서 보다가 직접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 가서 보니까 작가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상을 하면서 나도 저 상황에서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혹은 저런 그림을 통해서 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마치 저 상황에 내가 진짜 작가처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잠시나마 편안함에서 오는 그러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향상 소비는 소비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이미지라던가 능력을 향상된다고 느낌으로써 느껴지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보상 소비와 관련해서 아까 미니 탁구 부부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참 재미난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한참 지나서 코로나가 확진되어 너무나 고생을 해서 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운동센터에 가기가 꺼려졌다. 이 습관은 마스크 해제가 된 봄에도 그대로였고 당연히 운동을 하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몸이 무겁고 활기가 사라지는 걸 느껴졌다. 그 즈음에 책상에서 무언가 한참 검색하던 남편이 눈을 빛을 내면서 달려온다. 우리를 위한 운동을 하나 샀어. 수시로 수영 등산을 다니는 남편은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었는데 마치 적합한 운동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바로 탁구이다. 나는 우리 집 거실을 꽉 채울 탁구대의 크기를 생각하며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남편은 예상했던 듯이 생각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접이식 미니 탁구대였다. 안 칠 땐 접어두면 되니 공간 차지도 덜 할 거야. 라며 환호하는 남편에게 속는 셈 치고 미니 탁구대를 구입했다. 탁구대가 집에 도착한 난 신이 나서 2시간 동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탁구를 쳤다. 정확히 탁구라기보다는 서로의 몸개그에 웃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후 화장실 청소 면제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 탁구 경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탁구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탁구 실력도 탁구 실력인데 우리 부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내 몸매와 건강에도 너무나 도움이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명 확 찐자가 되어 누군가를 만나기가 꺼려졌는데 탁구를 시작한 이후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자기 보상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사례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 자기 향상 소비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평생 공부라는 그죠? 평생 공부라는 것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향상을 위해 방송대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걸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일을 잠시 쉬던 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라 자격증이냐라는 마음이 자격증 꼭 취득해야지 라고 바뀌게 되었다. 수료하면서 다들 이 좋은 공부를 왜 이토록 미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꼭 거쳐야 할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관해 알게 되어 그런 것 같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노년기를 미리 알아두니 얼마나 든든한지 나만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닌 모양이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국가에서 열심히 모색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게 되고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사실 이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는데 과감히 실천해보니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하고 더 연세가 있는 수강분들의 인생사를 들으며 어쩌면 그리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끼고 재미고 이해가 잘 되던지 그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공부지만 내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겪어야 할 미래의 자신을 더 알차게 엮어갈 수 있고 나뿐 아니라 가족을 챙겨야 하거나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해주고 아는 만큼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소비 외재적 요인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소비를 통해 느끼게 되는 행복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족지향 소비, 하나는 사회적 관계지향 소비입니다. 가족지향 소비는 소비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거나 향상이라고 느꼈을 때 느끼는 행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례는 외손녀 보는 즐거움,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례인 미국 캠퍼리 참가를 들 수 있고요. 사회관계적 소비에서는 소비를 통해 아까는 가족 간의 관계가 향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가족 외에 인간관계, 즉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켰다고 느낄 때 오는 행복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중국에 계시는 어떤 교수님과 대학로 연극 관람을 했던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지향 소비의 사례로 외손녀 보는 즐거움입니다. 이건 제 사례는 아니고 제가 외손녀가 있을 리는 없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결혼한 우리 딸이 거의 결혼 5, 6년 차에 아이를 낳았고 나에게는 외손녀가 생겼고 드디어 나는 할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라는 타이틀이 너무 싫고 내가 나이가 든 것 같고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영원히 할머니라는 단어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들보다 늦게 결혼을 하고 어렵게 가진 손주를 나에게 안겨준 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태어나는 날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묘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때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 섭섭했다. 핏덩어리 같던 아이가 100일이 지나 의젓한 자태를 갖추고 어느덧 여자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페이스톡이나 사진을 통해 귀여움이나 애교를 떠는데 정말 내 마음이 설탕처럼 녹아버렸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손녀의 얼굴을 대하는 느낌은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외손녀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피부는 너무 하얗고 뽀얘서 너무나 만져보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드디어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일상 회복으로 돌아오고 아이도 어느덧 면역력이 생겨서 직접 보고 마음껏 안아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딸이 우리 집에 오거나 내가 딸 집에 가게 되면 딸보다도 외손녀와의 대면이 더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다. 내 핏줄인 자식을 키울 때는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고 바삐 생활하느라 행복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외손녀를 보면서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해주며 무슨 선물을 해줄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 고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외손녀 돌이었는데 외손녀가 돌잔치 때 입고 갈 옷을 고르는데 마치 결혼식 때 드레스를 고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공주 옷을 입고 공주 머리띠를 하고 카메라를 향하여 환하게 웃을 외손녀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행복했고 실제로 정말 그 어떤 세상의 공주보다 예쁜 외손녀를 보니 내가 마음이 떨리고 너무 행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사회관계적 소비와 관련해서 사회관계를 향상시키거나 더 좋게 만들어준 그런 소비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 건데요. 벚꽃축제가 끝나고 봄의 끝을 알리던 지난 4월 중순 위챗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다. 중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국인 교수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거의 만 4년 만에 제2의 고향인 한국에 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둘은 학과가 달랐지만 박사과정 중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사이이다. 오히려 우리과 동기들보다 더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에게 털어놓는 연구실 동기였다. 한국 생활을 15년 가까이 혼자서 하다 보니 정말 병까지 얻어서 겨우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에 들어간 후 바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중국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워 병도 나고 빨리 학위 받아서 무조건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던 그녀가 중국에서 자리 잡고 나니 한국이 너무 그리워졌다고 한다. 20, 30대 정말 꽃같은 청춘을 공부만 하고 아프기만 하게 한국에서 보냈을 때는 내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막상 한국을 떠나보니 한국이 너무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이 된 후 중국의 단체 관광은 안 될 당시였긴 했지만 개인적 방문이 가능해지자마자 중국 노동요를 맞이해서 한국에 온다는 것이었고 서로의 일정에 서로 맞지 않아서 하루를 겨우 맞추어 무엇을 할까 서로 고민을 하다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기로 했다. 우리는 만나기 전부터 학교 때 같이 분식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던 시절이 떠올라 들뜨기 시작했고 어떤 연극을 볼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마치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드디어 중국 노동연을 맞아 한국에 찾은 그 선생님을 해화역 대학로 지하철역에 만나 두 손 꼭 잡고 소극장으로 들어가 2000년대 배경의 연극을 보았다. 연극을 보는 동안 웃고 눈물 지으며 배우들의 연기에 한껏 빠져들었다. 연극이 끝난 후 맛있는 저녁과 차 한잔을 하면서 많이 변해버린 서울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짧았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게 사회관계지향 소비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비 초월적 원천, 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과의 어떤 이 라이프와의 관계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 삶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와 제품의 이야기 창조, 그리고 생애 관계 속 제품의 이야기 창조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나와 제품의 이야기 창조는 어떤 특정 제품이 나의 삶에 고유한 의미와 서사적 의미로부터 발생하는 행복을 말합니다. 나와 제품의 이야기 창조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 달고나와 떡볶이 그리고 버스 회수권을 들 수 있고요. 생애 관계 속의 제품 이야기 창조에서는 이것은 자신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서사적 혹은 이야기를 가져다 주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거는 봄나물과 어린 시절이라는 다른 분의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제품의 이야기 창조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버스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하철로 패스라는. 근데 이 버스 회수권이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집 근처에 다녔기 때문에 버스를 탈 일이 없었는데, 중학교부터는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버스 회수권은 우리 중학생들 지갑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물론 현금을 내도 됐지만 할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청소년 할인처럼. 그런데 이 회수권이 버스만 되느냐? 저희 중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 옆에는 달고나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달고나 하는 아주머니와 떡볶이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현금이 없는, 돈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회수권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돈이 이제 있는 날은 떡볶이나 달고나를 돈 주고 먹지만, 제가 돈이 없다, 우리 친구들이 돈이 없을 때는 회수권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돈처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편 수집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표도 제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모았던 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실도 모아놓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모아놨는데, 뭐 옛날 주택복권 이런 거 모아놨는데 우연히 회수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수권을 보는데, 제가 교복을 입고 친구들이랑 교복 치마 입고 끝나자마자 그 떡볶이 포장마차로 달려가서 회수권을 내고 떡볶이와 달고나를 달라고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나이가 들었지만 여중고생일 때의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이 회수권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애 관계 속의 제품의 이야기 창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선언되고 마스크가 해제되던 봄쯤이었다. 그때쯤이면 낮에도 자주 하품이 나오고 노곤하여 충곤증이 오는 그런 시절이다. 그래서 창가 쪽에 앉아있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곤 했다. 더군다나 입맛도 떨어져 뭔가 입이 궁금하고 만나는 음식이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하다. 옛적에 엄마와 외할머니, 언니와 나는 헌 운동화로 갈아 신고 대바구니 홈이 칼을 챙겨 들고 외진 과스밭을 헤매고 다녔다. 봄에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미는 쑥과 냉이, 쓴바귀, 돌나무, 달래,
봄동, 미나리 등 정말 향기롭고 상큼한 맛 그 자체인 봄나물들이 잠깐만 수거하면 바구니에 가득 차곤 했다. 들깨 넣어 끓인 쑥국 달래를 초고추장에 새콤달콤 무치고 물김치와 냉이를 삶아 콩가루에 뿌려 만든 찜, 그리고 어머니가 참기름 골고루 넣어 조물락 묻혀 질퍽한 질그릇에 청국장 끓여 쓱싹 비벼 먹었던 그 시절 봄나물 비빔밥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엄마 맛을 내보려고 해도 나는 왜 그 맛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도 어머니의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손맛일 것이다. 음식도 긴 연륜을 쌓으면서 맛이 더해가는 법이니까. 나도 주부가 된 지 50년이 넘어 웬만한 음식은 하지만 봄나물로 만든 각종 요리는 친정엄마를 도무지 따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9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배울 수도 없어 더욱 안타깝고 서글프다. 살아계실 때 잘 배울 걸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엄마가 음식을 잘하시고 밭일도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가 하는 음식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것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래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는가?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요리책을 보면 조리법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대충 배운 요리법과 최신 요리법을 가미해 내 나름대로 맛을 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지난 주말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다 불러 모아 봄나물을 해먹이기 위해 오랜만에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역시나 사람 냄새 나는 곳은 시장만한 곳이 없다. 봄날을 맞아 시장에도 이런저런 봄나물들이 한껏 뽕을 내고 있었고 정성껏 요리해 먹일 생각을 하니 절로 행복감이 밀려왔다. 이런저런 봄나물을 한껏 싸서 집에 와서 손질하고 청국장을 끓이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봄나물 비빔밥의 맛이 내 입가를 맴돌았다.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도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가 없어 마음 한켠이 공허했다. 하지만 음식이 다 되고 아이들이 와서 다 같이 둘러서 저녁을 먹을 때는 그 옛날 추억이 소환되어 그 공허함을 행복감으로 바꿔줄 수 있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숙지하시고 그 이론 뒤에 있는 일반적인 사례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 소비를 통한 행복을 사례를 들어드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일상 회복 후 소비 행복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은 더보기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